베니스 기자가 공항에서 2초 만에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니스에서 특수비상팀 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경찰관 마틸다 산토린이에요. 이건 그냥 평범한 홍수가 아니에요. 제가 경찰관으로 일한 15년 동안 본 것 중 최악의 홍수예요. 지금 저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데 대신 여기서 시청의회의 명령을 기다리며 갇혀 있어요.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안전 규정을 따라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작은 구조용 보트 한 척이 아래 침수된 거리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팀 보트가 아니었어요. 쌍안경을 잡고 그녀가 떠다니는 차들과 잔해 사이를 항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냥 여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보트가 굉음을 내며 시동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아이 쪽으로 향했어요. 제 보트를 그녀 보트 옆에 대면서 영어로 멈춰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이 베니스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 엄마. 라고 외치며 우리 둘 모두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차가 이미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당신 방식은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그녀가 제 장비를 가리키며 논쟁했어요. 이건 우리 둘 모두가 구해야 할 아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왼쪽으로 가고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제가 셋을 세면 우리 둘 다 아이에게 손을 뻗어요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도 믿어야 할지도 몰라요. 비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이번 홍수가 단순한 새로운 구조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베를린 아파트에서 잠이 깼어요. 함부르크 항구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오션 가드를 즉시 보내달라고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머릿속이 이미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는 하일리 린데만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구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조원에게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보내라고 말했어요. 마크 VII 기름 추출 시스템 자율 청소 드론 그리고 심해 흡입선을 배치하라고 했어요. 2시간 후 최고급 정장을 입고 항구 부두에 서서 제 100만 달러짜리 기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기계들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단지 충분히 빠르지 않았어요. 유출 사고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긴장하며 저에게 다가와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유출이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더 많은 기계를 주문하라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추출 장치를 10개 더 구하고 필요하면 20개라도 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수백만 달러가 들고 다른 시설에서 가져오려면 최소 3일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촌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 남자가 책임자인 것 같았어요. 아시아계였고. 외모로 봐서는 아마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간단한 옷과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서툰 독일어로 현지 어부들과 이야기하며 집 같아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환경 정화 작업에서 본 것 중 가장 원시적인 것이었어요. 완전한 충격으로 쌍안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원시적으로 보이는 매트들이 제 로봇들보다 빠르게 기름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독일 최고 대학에서 받은 제 공학학위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로우테크인 것이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영어로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정밀한 공학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거라고 논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도구로 함께 일할 때 비싼 기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이 매트들을 사용한 후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만드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한국인 과학자 아직 이름을 모르겠어요. 기술과 문제 해결에 대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의문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구주의를 둘러보니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의 로우테크 해결책이 제 하이테크 해결책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기계들과 당신의 자연스러운 방법을 결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기계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는 심해 지역에 완벽하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독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최고의 해결책은 다른 문화의 다른 아이디어들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현대 기술이 전통적인 방법을 더욱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 재난을 정리했어요. 할머니가 화재 때 나무들이 갈라지고 쓰러질 때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 이름은 라파엘라 곤잘레스이고 평생을 이 정글에서 보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저를 여기서 키우시며 숲이 간직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카야포 마을 가장자리에 서서 60명의 겁에 질린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오니 족장이 풍파를 겪은 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길이 타는 나무들로 막혔다고 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을 그 사이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15년 동안 원주민 부족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땅을 보호해왔어요. 올해 숲이 너무 건조해서 평소보다 빠르게 화재가 번지고 있어요. 라온이 족장에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항공기에 신호를 보내보겠다고 했어요. 찾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천마을의 빨간 담요를 잡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들었어요. 헬리콥터가 한 번, 두 번 선회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짙은 연기 구름을 헬리콥터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어넣었어요. 속이 뒤집혔어요. 저희를 도우러 온 구조대원들 대신 이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생긴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라온이 족장에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어요. 헬리콥터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길을 이용해서 연기를 뚫고 추락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시아계였어요. 아마 한국인일까요? 간단한 옷과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심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가방에 있는 뭔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국어라고 이제 알아차린 억양으로 영어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헬리콥터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네, 라파엘라라고 했어요. 제 사람들이 화재에서 탈출하도록 도우려고 하는데 포위되었다고 했어요. 타는 숲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기가 매분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60명인데 많은 수가 아이들과 멀리 걸을 수 없는 노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의료 가방을 열고 용품을 세기 시작했어요. 약이 좀 있지만 60명이 다치면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한국인 의사를 관찰했어요. 모든 의료 장비를 보니 그게 분명했어요. 수년간 많은 외국 구호 활동가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아마존에 와요. 자신들의 현대적인 방식이 항상 저희 전통 지식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현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라 보였어요. 좋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제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관심으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현대의학은 알지만 숲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대부분의 외국 의사들은 전통의학이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고대 지식을 그들의 아력과 기계로 대체하려고 해요. 박민수라고 했어요. 라이프라인이라는 국제의료 구호기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박 박사님 정말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마을로 돌아가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내야 해요. 다음 3일은 연기 두려움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집중적인 협력의 흐릿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빨리 작동하고 약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청진기로 사람들의 호흡에 대해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산소통이 연기로 고생하는 노인 여성의 생명을 구했어요. 7살 남자아이가 용품을 옮기는 걸 도우려다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때 저희는 수년간 파트너였던 것처럼 함께 일했어요. 민수가 멸균 장비로 상처를 깨끗이 하고 현대적인 붕대를 댔어요. 저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특별한 나무 수액을 찾았어요. 화상이 감염 없이 치유되도록 돕고 흉터를 줄여줘요. 놀랍다고 민수가 저희 방법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남자아이의 화상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 더주에 깊게 들었어야 했다고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둘째 밤에 왔어요. 제가 아는 곳 중 화재가 저희에게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지만 붐비고 무서웠어요. 민수가 산소통으로 산소를 주었지만 용품이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완전히 확신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민수와 제가 둘 다 그녀를 돕기 위해 일하고 있었고 함께라면 혼자일 때보다 더 강했어요. 그날 밤 교대로 깨어있으며 어린 소녀를 지켜보고 화재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아시다시피 외국 의사들이 저희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대체하려고 할 거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항상 최고의 약은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모두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당신 할머니와 제 할머니가 좋은 친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인들도 전통의학을 존중한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둘 다 있다고 민수가 설명했어요. 현대병원과 전통의학센터가 나란히 있다고 했어요. 많은 한국 의사들이 서양의학과 한국 전통의학을 모두 공부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가 당신에게서 숲의학을 배우는 모습을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어요. 항상 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때로는 그게 현대 세계에서 충분한지 궁금했어요.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숲을 떠날 준비를 하는 저에게 라오니 족장이 다가왔어요. 라파엘라 이 한국인 의사는 숲의 영혼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희 중 한 명처럼 듣는다고 했어요. 네, 족장님 그래요. 마지막 헬리콥터에 탑승하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 지식을 존중해주고 새로운 것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손을 꽉 잡고 답했어요. 최고의 해결책이 종종 다른 유형의 지혜를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6개월 후 민수가 브라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상사태 때문이 아니었어요. 현대의학과 전통숲의학을 결합한 영구적인 의료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를 파트너로 원했어요. 다시 푸르고 건강해졌고 불탄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현지 의사들이 2가지 유형의 의학을 모두 사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원주민 공동체에 현대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전통 지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네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오전 6시 47분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커피 머그가 책상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어요. 지진이었어요. 평생을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진을 알고 있지만 이번 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크고 더 위험했어요. 휴대폰의 비상경보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달려가서 아랫거리의 혼란을 봤어요. 균열이 번개처럼 도로를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뻗어 있었어요. 그 모든 콘크리트와 강철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갇혀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라고 혼자 속삭였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드론들을 만든 거예요. 50대의 구조용 드론이 모두 저장되어 비행 준비가 된 드론 경납고로 달려갔어요. 제 인생의 작품이고 오늘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사회 의장인 피터슨 씨가 비싼 정장을 입고 영구적인 찌푸린 얼굴로 경납고에 폭풍처럼 들어왔어요. 쟨 영웅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다고 드론 조종장치로 가는 제 길을 막으며 말했어요. 피터슨 씨, 저기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모든 드론을 즉시 배치해야 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연료 교체 부품 드론에 대한 잠재적 손상 수십만 달러가 들 수 있다고 했어요.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은 돈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항상 돈에 관한 것이라고 첸이라고 했어요. 드론 10대를 배치할 거라고 했어요. 도시가 저희 표준 비상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면 15대 정도라고 했어요. 10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터슨 씨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익 마진을 더 신경 쓰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역겹게 만들었어요. 분노하고 무력하게 회의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지운 최가 자신의 칸막이에서 컴퓨터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희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지저분한 머리와 항상 코 아래로 미끄러지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가 저희 드론들이 재난 지역을 혼자서 탐색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게 만드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지훈과 저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 이사회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에게 동의하고 싶었지만 저는 CEO예요. 틀렸을 때도 이사회 결정을 따라야 해요. 알아요, 지훈. 하지만 제 손이 묶여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잠자기를 포기하고 새벽 3시경에 구조 작업을 확인하러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50대 드론이 모두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피터슨 씨가 알게 되었을 때 폭발했어요.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이런 짓을 한 놈을 즉시 체포하고 싶다고 했어요. 경찰이 1시간 안에 도착했어요. 저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을 인터뷰했어요. 지훈과 이야기할 때 그가 눈을 마주치는 대신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지훈이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확신했어요. 지훈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하나인데 이제 제 회사를 파괴했을지도 몰라요. 경찰이 그와의 인터뷰를 마쳤을 때 그의 칸막이 옆에서 그를 몰아세웠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걸 망쳤을지도 몰라요. 지훈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제가 방금 그를 때린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해요, 에밀리.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해요. 이제 경찰이 저희 모두를 범죄자로 생각해요. 당신이 손이 묶여 있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부드럽게 답했어요. 당신을 직업과 옳은 일하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논리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변호사들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산드라 마르티네즈라는 지역 뉴스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하루 종일 저희 드론들을 따라다녔고 흥분해 보였어요. 첸 씨, 당신의 구조 드론들이 오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실리콘밸리 역사상 어떤 구조 작업보다도 많아요. 50대 드론을 모두 배치하기로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충격받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사회가 처음에 작업을 제한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당신 회사의 누군가가 모든 드론이 사용되도록 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영웅이에요. 지훈이 규칙을 어겨서 구해진 200명의 생명이었어요. 오후 9시에 컴퓨터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를 찾았어요. 아마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 가기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과드려야겠어요. 더 이상 화나지 않으세요? 먼저 저와 이야기하지 않은 건 여전히 속상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요. 한국에서는 급할 때는 예의를 차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회사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점에서는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법을 어기지 않고 옳은 일을 할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이사회와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 이사회가 좋아하든 말든 당신은 이 회사에서 제 파트너예요. 이런 결정들을 함께 내려야 해요. 다음 날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어요.
산드라의 뉴스 보도 저희 드론들이 생명을 구하는 영상 그리고 저희 구조 기술을 사고 싶어하는 회사들의 새로운 주문 더미를 보여주었어요. 피터슨 씨라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모든 드론을 배치하기로 한 지훈의 결정은 도덕적으로 옳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이기도 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문을 받고 있어요. 피터슨 씨가 제가 아는 이래로 처음으로 당황해 보였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 단기 비용을 걱정한 제가 틀렸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훈이 한국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라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할 거예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저희 새 정책을 지지하기로 투표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훈을 저희 최고 기술 책임자로 만들어서 비상 배치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훈과 저는 진정한 파트너로 일했어요.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구조기술 회사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종종 사회적 책임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 놀랐어요. 아시다시피라고 6개월 후 텍사스의 홍수 피해자들을 구하는 저희 최신 드론 설계를 지켜보며 지훈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때로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시스템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오전 내내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난 주먹이 제 도시를 때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요하네스버그 위로 폭풍구름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탄디웨라고 답하며 이미 비상키트에 손을 뻗었어요. 저희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홍수 비상사태 한복판의 사이버 공격이라니. 이 도시에서 재난을 관리한 지 15년 되었지만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탄디웨 쿠마르예요. 요하네스버그 전체의 재난관리 책임자예요. 모든 거리, 모든 동네, 모든 지름길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필요로 해요. 시청 회의실 테이블에 가장 큰 종이 지도를 펼쳤어요. 몇 분 안에 제 지휘센터가 활동으로 윙윙거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제 주위로 모이면서 다른 동네들에 배치하고 지도에 색깔핀으로 위치를 표시했어요. 알파팀은 강변 지역을 맡으라고 했어요. 베타팀은 동쪽 교회를 담당하고 감마팀은 이제 제 영역이었어요. 15년 전 멘토에게 배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데 컴퓨터는 필요하지 않아요. 경험 좋은 의사소통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팀이 필요해요. 깔끔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은 긴 검은 머리를 한 작은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으면서 제 아날로그 지휘센터를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처럼 둘러보고 있었어요. 글로벌 재난예방연구소의 이서연이라고 했어요. 홍수 패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구조 작업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매우 바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움이 되고 싶다면 자원봉사팀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악의 홍수가 어디서 일어날지 보여주는 AI 예측이 있다고 고집했어요.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컴퓨터가 인간의 경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기술 전문가. 아가씨, 제가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어요. 제발 1분만 제 데이터를 봐달라고 했어요. 소웨토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제 그녀가 요하네스버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겠어요. 소웨토는 고지대에 있다고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지리학이라고 했어요, 아가씨. 진짜 위험이 있는 강 근처의 저지대로 팀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 여성 서연이 더 논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지도로 돌아섰어요. 다음 3시간 동안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조정했어요. 침수된 집에서 가족들을 구하고 위험한 지역을 대피시키고 비상 대피소를 설치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제 세상이 뒤집혔어요. 소웨토가 침수되고 있다고 했어요.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했어요.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어요. 모든 홍수 패턴, 모든 배수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소회토는 고지대예요. 침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무전기는 계속 소회토에서 오는 비상호출로 지직거렸어요. 제 경험이 안전하다고 말해준 바로 그곳에서 진짜 위험에 처한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방 건너편에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떨며 불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AI가 오후 2시 35분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다고 했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제 자존심이 변명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파악하는 동안 사람들이 익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 당황스러움을 삼키며 빠르게 말했어요. 당신 컴퓨터가 물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려줄 수 있나요?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물이 약 90분 후에 알렉산드라 타운십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중앙 비즈니스 지구를 강타할 거라고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홍수 예측을 담당하게 하겠어요. 구조팀을 어디로 보낼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음 8시간 동안 서연과 저는 수년간 파트너였던 것처럼 함께 일했어요. 그녀가 홍수가 다음에 어디를 강타할지 예측하면 저는 팀들을 먼저 그곳에 도착하도록 조직했어요. 그녀의 AI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패턴을 보았고 제 구조대원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구할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팀 중 하나가 옥상에서 한 가족을 구조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이 말했어요. 당신 사람들이 놀랍다고 했어요. 너무 용감하고 잘 조직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컴퓨터는 믿을 수 없어요라고 인정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마법의 눈을 가진 것 같아요. 서연의 예측과 제 구조팀 덕분에 모든 사람을 구했어요. 50년 만에 요하네스버그가 겪은 최악의 홍수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마침내 끝났을 때 서연과 저는 빈 지휘센터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과드려야겠어요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예전 방식으로만 하는 것에 너무 고집스러워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할 뻔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AI 예측은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아는 당신 같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유용하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술이 많은 또 다른 곳이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결합하는데 정말 똑똑하다는 걸 알겠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용기와 팀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을 함께 일하도록 조직하는 방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3개월 후 서영과 저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 무대에 함께 서 있었어요. 글로벌 재난 대응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AI 예측 기술과 모든 곳에 경험 많은 구조팀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난 대응의 미래는 인간의 경험과 인공지능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연이 군중에게 설명했어요. 둘 다의 최선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모든 곳의 도시들이 복사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 전문가들이 브라질 구조팀과 일해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미국 과학자들과 협력해요. 이탈리아 코디네이터들이 아프리카 팀들과 지식을 공유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가졌던 모든 가정들을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그냥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고대의 지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나라가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세상에 가르칠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 재난기후 변화 빈곤 어떤 한 나라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커요. 최고의 해결책은 다른 아이디어들을 함께 가져오는 것에서 나와요. 다른 문화들, 다른 사고방식들.
당신과 가장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데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서연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